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들의 장례식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끝났어요.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조용히 치렀어요. 일주일 후 그녀는 제게 공황에 빠진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 인생에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서서 흰 국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져갈 생각으로 샀습니다. 의사들은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믿었죠.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여전히 꽃줄기를 든 채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준호의 아내 수진이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장례식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화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장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이라니 저는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한 게 언제인데요, 어머님?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는 듯 그녀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수술 잘 끝났고 준호는 쉬고 있다고 했어. 어젯밤에 사망했어요. 그녀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감염 후 합병증으로요.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식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왜 바로 전화하지 않았니? 전화했어요.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받으시던데요.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부재중 전화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수진이나 병원에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나 계속 전화기 옆에 있었는데 내 부재중 전화는 없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꺼져 있었나 보죠. 그녀는 배경에서 무언가를 시끄럽게 옮기며 툭 던졌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장례식은 언제가 편하세요? 목요일 2시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화요일 저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릴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제가 말하려 애썼습니다. 이미 다 준비됐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작은 추도식을 할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의 박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네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쩌고? 준호가 세례받고 성가대에서 노래했던 그 교회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힘들 거예요. 준호 씨도 자기 장례식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을 거고요. 소란? 난 걔 엄마야.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리고 전 걔 아내예요. 죄송하지만 지난 몇 년간 어머님은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거의 안 하시고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친했던 척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칼보다 더 아프게 베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원했던 것만큼 자주 전화하지 못했고 꿈꿨던 것보다 드물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병이나 일 혹은 그녀 가족의 방문 같은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노력했어. 노력한 거랑 옆에 있어주는 건 달라요.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눈앞에는 이루지 못한 명절, 취소된 만남,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에게 적응하기 힘들 거라는 이유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아이들은. 저는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무슨 아이들이요? 수진이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우린 아이 가진 적 없어요. 준호 씨가 어머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정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 아기들의 사진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왜 그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사무적인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제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할게요. 오고 싶으시면 오세요. 하지만 제발 소라는 피우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죽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바닥에 국화꽃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고 저는 그 소식을 마치 해결해야 할 불편한 문제처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준호 환자 좀. 잠시만요. 원무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명랑한 통화 연결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마침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최근 6개월간 그런 성함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없다니요? 이틀 전에 수술받았는데요. 이 박사님, 저희 병원에는 그런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다. 주소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맞으세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어느 병원에? 왜 저는 당연히 서울중앙병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지어낸 걸까요? 대화의 빈틈을 채워 넣은 걸까요? 저는 장례식장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평안 장례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 추도식 때문에요. 네, 요청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 여성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은 닫기로 했고 가까운 분들만 모시기로 했습니다. 꽃은 직접 가져오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문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며느님께서 어머님은 참석하지 않으실 거라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대체 언제인가요? 날짜가 변경됐어요. 1시간 전에 며느님께서 전화해서 모든 걸 내일 오전 10시로 당기겠다고 하셨어요. 빨리 끝내는 게 모두에게 더 편할 거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떨어진 국화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어쩌면 커피를 마시고 있을 그 시간에 제 아들은 저 없이 땅에 묻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항상 그녀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준호가 이사 나간 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여전히 축구 트로피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졸업식 전에 그가 서둘러 걸어두었던 졸업장이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협탁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26의 준호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마치 자기 영역을 표시하듯 그의 몸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제 아들의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좌석 배치 때문에 얘기 좀 해야 해요. 그가 연애 3일 전에 말했습니다. 죄책감에 찬 어색한 말투였습니다. 수진이가 생각하기에 엄마는 주빈석 말고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게 좋겠대요. 수진이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셔서 통로 옆에 앉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다고. 그래도 난 신랑 엄마인데. 저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가볍게 말하려 했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나란히 앉잖아. 알아요. 근데 수진이네 식구가 워낙 많아서요. 몇 달 동안 다들 준비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요. 엄마. 네?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양보들로 이어진 첫 번째 작은 양보가 되었습니다. 따로 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함께 모여 거대한 벽을 이룬 양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의 낡은 종이 달력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 손으로 적어둔 만남 약속 옆에는 연기, 취소, 나중에 통화라고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준호에게 가기, 취소, 수진이 열람, 9월 28일, 추석, 수진이네 부모님 댁에서 보냄, 6월 3일, 준호 생일, 다음 주로 연기, 결국 연기되지 않음, 8월 17일, 주말, 수진이 여동생 방문, 다음 달에 보는 게 낫겠음. 매번 반박하기 어려운 정중하고 매끄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우리의 대화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사랑해요 엄마,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그 후로는 엄마, 갑자기 일이 터져서요. 다음에 봐요. 작년에는 몇 주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들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냉기 속에서 제 아들이 비집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년 전 그는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바빠요? 너를 위해서는 언제나 안 바쁘지.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12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생각나서요. 엄마가 옆에 의자에서 밤새 잤잖아요. 기억나요? 물론 기억하지. 네가 끔찍하게 약했었잖아. 난 어디에도 갈 수 없었어. 그는 마치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배경에서 수진이의 따뜻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저녁 먹기로 했잖아. 갈게. 엄마, 수진이가 오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갈비찜 해준대요. 그래, 아들, 사랑한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그가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에 커피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동안 저항해왔던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그저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엄마란 물 배달이나 수리처럼 능숙하게 처리해야 할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였습니다. 취소된 모든 방문, 모든 나중에는 저를 조금씩 방해물로 만들었고, 저는 그 흔한 시어머니가 될까 두려워 동의하고, 물러서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저는 다시 평안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묘지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모든 문제를 며느리가 결정한다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가 제 아들을 저 없이 빠르고 조용히 묻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 십자가를 세웠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마치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차갑고 텅 비었습니다. 저는 다시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낡은 담요 자국이 남아있는 침대에 앉아 제가 무시해왔던 작은 신호들을 머릿속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고 없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던 날, 운전만 3시간. 문을 연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 그 뒤에는 짜증, 그리고 너무나 연습한 듯한 미소.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희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엄마가 새 레스토랑에 자리 예약해 두셔서 저는 그들과 같이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요즘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녀는 제게서 케이크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준호는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엄마, 여기 어쩐 일이야? 기쁨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두름과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그를 안고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나가는 길이라서요. 주말에 봐요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주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크는 아마 그들의 냉장고에서 말라비틀어졌을 겁니다. 관심으로 돌보지 않는 관계가 말라비틀어지듯이 새벽녘에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숨을 쉬며 이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정중하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점으로 그 교훈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들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억까지도 땅과 함께 묻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저를 치웠듯이 그의 작별 인사에서도 저를 조용하고 소리 없이 치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추도식에 늦더라도 저는 그가 어디에 누워 있는지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파헤칠 것입니다. 누가, 왜, 몇 년 동안이나 우리의 관계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재단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전화는 침묵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문득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뚜렷이 느꼈습니다. 무기력한 분노 대신 단순한 고집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밀려난 것보다 더 이상 밀려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저는 며느리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게 전화가 올 때 저는 전화가 오리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습으로 그 전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줄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권리와 기억, 그리고 진실을 가진 엄마로. 더 이상 빼앗기에는 너무 늦은 진실을. 7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일곱 밤, 차가운 차, 그리고 두 번씩 전화하며 매장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던 묘지 목록들. 돌아오는 대답은 정중한 자료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강변, 살림, 구시립 같은 글자들이 적힌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기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 인생에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진이었습니다. 죽음을 알리던 그 자신감 있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무너지고 공황에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니?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녀는 거의 흐느꼈습니다. 변호사들, 질문들, 조사, 유언장, 뭐 소송이라도 거셨어요? 아니, 난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려고 했을 뿐이야. 넌 그것조차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잖아. 전화기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변공원묘원 3구역 247번 자리요. 저는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감사하긴 일러요, 어머님. 오늘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전화 말고요. 묘지 가시기 전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제발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것, 취약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과 분노를 삼키고 한숨을 쉬며 1시간 안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깔끔한 현관, 문 앞에 똑같은 발매트. 하지만 저를 맞이한 수진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서둘러 묶었고 얼굴은 잠 못 자 회색빛이었습니다. 부엌은 완벽하게 정돈된 표면 대신 서류 더미, 인쇄물, 봉투, 도장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변호사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 씨가 3개월 전에 유언장을 바꿨대요. 대략 그때쯤 어머님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요. 왜 어머님이 더 이상 오지도 전화하지도 않는지.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더라고요.
상상이 가세요? 탐정이라니. 우리가 왜 멀어졌는지 알아보려고요. 보고서는 변호사한테 있어요. 그녀는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전부 다 있어요. 전화, 편지, 취소된 약속들. 제가 준호 씨 휴대폰으로 보냈던 메시지들, 그 사람이 회사에 있을 때요. 공기가 시럽처럼 끈적해졌습니다. 저는 차를 쏟지 않으려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데? 준호 씨가 모든 걸 어머님께 남겼다고요. 수진이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 전부 다요. 공증사무소에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가 있대요. 변호사가 전해줄 거예요.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 말들은 무거운 돌처럼 저를 쳤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변호사 만나고 편지도 읽어야겠어. 강민준 변호사예요. 종로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어머님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미 통화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낯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아파트랑 이 모든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녀를 몇 년 동안 제 아들의 인생에서 저를 정성껏 도려냈던 여자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호가 원했던 대로 할 거야. 그러려면 먼저 그의 편지를 읽어야 해. 제 등 뒤로 문이 찰칵 닫혔습니다. 마당에서는 잿빛 8월의 나무잎들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게 방향이 생겼습니다. 지도 위에 두 지점. 가야 할 곳. 강변공원묘원. 3구역 247번 자리 작별 인사를 하러. 그리고 내일 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 진실을 끝까지 알기 위해 강변공원묘원은 바람과 축축한 풀냄새로 저를 맞았습니다. 한참 동안 3구역을 찾다가 마침내 흰 명패가 달린 나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검은 글씨 박준호. 날짜들. 그리고 그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성실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이름과 숫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은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어제 제 부엌에 놓여있던 바로 그 국화꽃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서로를 잃어버리게 둬서 미안해. 바람이 풀을 흔들었고 그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괜히 걱정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오래 앉아서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의 삶에서 밀려났는지, 어떻게 저 스스로 물러났는지, 이제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마음속이 조금 가벼워질 때까지. 화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10시까지 저는 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같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나무, 서류 더미, 장식용이 아닌 법전들이 꽂힌 책장.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습니다. 얇은 태안경, 친절한 눈빛, 김영숙 어머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서류철에서 제 이름이 적힌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필체. 제 가슴을 항상 따뜻하게 했던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그는 혼자 읽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가서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봉투의 가장자리를 찢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열었습니다. 평범한 노트 종이, 파란 잉크, 반듯한 글씨들, 군데군데 서두른 흔적.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강 변호사님이 제 지시를 따른 것이고 제게 남은 시간이 약속보다 짧았다는 뜻이겠죠.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우리가 왜 서로에게서 사라졌는지. 저는 6주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뭔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엄마가 지쳤고 거리를 원한다고 믿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엄마가 자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그건 상처가 됐어요, 엄마. 하지만 정말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대화한 지 1년이 넘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탐정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거기엔 전화, 편지, 취소된 약속, 가로채인 메시지들.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인정했어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하지만 사랑은 고립이 아니라 넓은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담을 만큼 넓다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우리에게서 몇 년을 훔쳤어요. 엄마는 제가 엄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테고, 저는 엄마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엄마. 저는 단 한 번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언제나요. 저는 모든 걸 엄마에게 남겨요. 가족은 서류가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제가 무서워할 때 엄마는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제 발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돈에 대한 유산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엄마에게 맡기는 선택에 대한 것이에요. 수진이를 어떻게 할지는 엄마가 결정하세요. 원한다면 그녀를 보살펴 주세요. 원한다면 그녀가 결과를 마주하게 하세요. 저는 알아요. 엄마는 현명하게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판단하실 거라는 걸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올바르게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질투는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요, 엄마. 텃밭도 가꾸고 엄마의 그 끔찍한 커피도 끓이시고요. 그리고 가끔 할 수 있다면 저를 생각하며 웃어주세요. 울지 말고요.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들, 준호, 출신. 개인금고 열쇠는 엄마가 잔돈 보관하던 그 맥심 커피통에 숨겨뒀어요. 금고 번호는 247번. 주소는 강 변호사님께 있어요. 글자들이 번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고 눈물은 이미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안에 살아있는 혈관을 더듬어 찾아내 조심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돌아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아드님께서 모든 걸 생각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탐정보고서, 유언장, 위임장, 그리고 금고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재산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아파트는 대략 7억 원, 은행 예금은 약 1억 5천만 원, 보험금은 3억 원 정도입니다. 합쳐서 총 11억 5천만 원 가량 됩니다. 유언장에 따라 모든 것이 어머님께 상속됩니다. 법적으로 그녀가 무언가 요구할 기회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에 따른 상속이므로 공동재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도 없습니다. 수진 씨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자신의 처지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지만 그것이 법적인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간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편지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두 분이 겪으신 일은 의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어머님께는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명함과 서류 사본들을 건네주며 깔끔하게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추후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시면 전화 주세요. 금고 접근을 도와드리고 원하시면 개봉 시에 동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는 말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결정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결정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따뜻한 바람이 종로의 먼지를 날렸습니다. 저는 마치 준호의 학교 공책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위 선반, 밀가루와 설탕 뒤에 오래된 커피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 아래에 열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떠나면서 우리 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남겨둔 제 아들의 한 조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위 선반, 밀가루와 설탕 뒤에 손을 뻗어 먼지 쌓인 맥심 커피통을 꺼냈습니다. 묵직했고 동전들이 둔탁하게 짤랑거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준호의 운동부 비용을 모을 때처럼 잔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전들 사이로 종이 꼬리표가 달린 작은 노쇠 열쇠와 냅킨에 조심스럽게 쌓인 꾸러미가 보였습니다. 냅킨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로 무광 은팔찌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준호의 16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아들,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삶에서 지워지고 있을 때조차도 열쇠의 꼬리표에는 국민은행 주소와 개인금고 번호 247이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적힌 것과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받아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듣고 있어. 그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고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한 번 더 봐야 해요. 어제 못했던 말을 해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저는 손바닥의 팔찌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할 거야. 1시간 후 저는 다시 그녀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는 사라졌고 찻잔은 받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형식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듯 모든 것을 보기 좋게 꾸미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마치 난로처럼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서론 없이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전에 저한테 약혼자가 있었어요. 민석이라고 3년 동안 사귀었죠. 결혼 날짜도 잡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요. 그녀는 빗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못 견뎌 했어요. 우리 집안도 아니고 그런 가문도 아니라고. 그때 저는 더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노력하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뜻을 이뤘어요. 그는 떠났죠. 결혼식은 3주 전에 취소됐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어떤 어머니도 저와 제 남편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이유예요. 저는 방어를 선택했고 그게 통제가 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녀는 방을 서성이다 다시 앉았습니다. 말이 터진 자루에서 쏟아져 나오듯 쏟아졌습니다. 제가 두 분의 메시지를 가로채고 편지를 지우고 해로운 대화는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어머님이 오신다고 쓰시면 준호 씨 휴대폰으로는 일에 치여서 못 가요라고 보냈어요. 어머님이 전화하시면 제가 받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님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쳤다고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결혼이 단단해질 때까지만. 그러다 익숙해졌어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명절 카드와 선물 일부를 버렸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탐정 보고서에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전화, 편지, 심지어 어머님 이웃들한테도 물었대요. 그분들은 어머님이 너무 아파서 준호 씨 얘기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대요. 저는 그걸 읽으며 제가 그에게서 어머님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에게서 그를 훔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는 그에게도 나에게도 거짓말을 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고 그를 나에게 다가가려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어. 최악은 아직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작년 봄에 어머님 맹장 수술 받으셨을 때 기억하세요? 준호 씨를 비상 연락처로 남겨두셨잖아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그는 달려가려고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모습 보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그러고는 다시 전화해서 어머님이 퇴원했다고 친구분이 마중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이 발목 삐끗했을 때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이미 견인차가 오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를 설득했어요. 그는 항상 어머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매번요, 어머님. 그리고 저는 매번 그를 막았어요. 방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붙잡기 위해 손바닥을 식하게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술 후 4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천장, 고요함,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리고 제 고집스러운 아무도 걱정시킬 필요 없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니라 제게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정을 찾기까지 몇 번의 심호흡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니? 어제 어머님 얼굴을 봤을 때, 그가 어디 묻혔는지조차 모르시던 그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두 분 모두에게서 도둑질을 했고, 결국 패배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뺨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수술 전날 밤, 그는 저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빼앗은 여자와는 살 수 없다고. 수술 후에 어머님께 전화해서 모든 걸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고 제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옳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공간이, 문이,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복도까지 저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은행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열쇠랑 주소를 남겼어. 그가 부탁한 대로 혼자 가서 그가 남긴 모든 걸 읽을 거야. 그 다음엔 변호사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야. 그럼 아파트랑 돈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지는 내 문제야.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결정은 동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준호가 원했던 방식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부탁해도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 그녀는 논쟁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열쇠가 부딪혔고 손목에서는 은팔찌가 조용히 짤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 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나를 올바르게 사랑해준 사람의 편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듯이. 비록 나 자신이 그것을 의심했을 때조차도 국민은행의 금고실은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강철 문들이 늘어선 긴 복도. 번호판들이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였습니다. 관리자는 저를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테이블 위에 247번 금고를 놓아준 뒤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열쇠는 마치 제가 알 권리가 있는지 시험하듯 뻑뻑하게 돌아갔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두툼한 봉투와 작은 벨벳 상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준호가 시험을 볼 때 제가 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 순간처럼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단정한 필체,
다른 날짜들, 1년 반 전, 8개월 전, 6주 전. 저는 차례로 읽었고 제 눈앞에서 그의 생각의 흐름이 맞춰졌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싸운 기억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 불을 꺼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 편지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는 우리가 못 만나도록 항상 이유를 찾아내요. 제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세 번째 편지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강둑으로 갈라서는 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밝혀내고 바로잡을 거예요. 글자들은 반듯했지만 군데군데 종이를 베는 듯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중요한 말을 서둘러 해야 했던 것처럼 저는 행간에서 그의 목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무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추위 끝에 따뜻한 물 같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젠가 제가 준호에게 나중에 내 딸에게 주렴이라는 말과 함께 약혼 선물로 주었던 제 어머니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 밑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사랑해. 내 아들.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철과 콘크리트뿐인 이 비좁은 방 안이 조용해지고 왠지 모르게 환해졌습니다. 마치 집부엌에서 주전자가 막 꺼지고 그가 농담으로 끔찍하다고 불렀던 약간 탄 커피 냄새가 날 때처럼 저는 편지들을 펼쳐놓고 제 실수와 남의 죄를 세어보며 결국 강 변호사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은 고립이 아니라 넓은 공간을 주는 것.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담을 만큼 넓다. 그리고 저는 제 결정이 원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준호의 어린 시절 앨범과 그의 낙서 가득한 공책. 그의 엄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미더가 보관된 곳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다시 접어넣고 금고를 닫고 서류에 서명한 뒤 거리로 나왔습니다. 8월의 바람이 마치 누군가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나무를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김영숙입니다.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됐어요. 수진 씨도 불러주세요. 대화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게임 없이 직접 모든 걸 밝히고 싶어요. 언제가 편하십니까? 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모레 10일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아파트와 돈, 그리고 제가 제시할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라 제게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저는 팔찌, 편지, 강 변호사의 명함을 식탁에 펼쳐 놓았습니다. 열쇠는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제 더는 필요 없었지만 주전자를 켜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준호에게 문제 해결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균형을 바로잡는 정의가 있고 사람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자비가 있다. 그리고 아마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저는 수진이를 결과로부터 구해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녀의 삶을 사막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가 저에게 그 척도를 선택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약함이나 잔인함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중도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뜻이니까. 밤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몇 번 잠에서 깼습니다. 스탠드를 켜고 반지와 팔찌, 그리고 247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며 기억이 얼마나 이상하게 작동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전환점에는 저마다의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옷장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내
준호가 옹알이하며 웃던 모습부터 졸업식까지의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몇 장의 사진에는 첫 번째 공, 썰매 없는 첫눈, 첫 토스터 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이 앨범을 누구에게 왜 보여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이의 계획처럼 세 줄을 썼습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돈은 이렇게, 조건은 이렇게, 그 옆에 짧게. 준호기념재단, 손주와 조부모 관계 지원. 이 주제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싸우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닌 조용한 온기의 비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만약 우리의 고통에서 유용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만나기 전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받지 않다가 마침내 숨 가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마치 달려온 사람처럼 모래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날 거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말할게. 너는 듣고 서명할 건 서명해.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뭔가 가져갈 게 있어. 네가 뭘 파괴했고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게 뭔지 깨닫게 해줄 거야. 갈게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어 부엌으로 따뜻한 공기와 젖은 나무심 냄새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았는지 뚜렷이 깨달았습니다. 준호 대신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가 제게 돈과 서류뿐만 아니라 오래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습관이 다가올 때 저를 이끌어줄 목소리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십자가 위에 외로운 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할머니의 전화 한 통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누군가의 기회 속에서 매일 일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는 앨범을 고무줄로 묶고 편지들을 단단한 서류철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단순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계획은 짜였고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제가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하고 몇 년 동안 쉼표만 찍혀 있던 곳에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무릎 위에 작은 앨범을 펼쳐놓았습니다. 옆에는 편지가 든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와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마치 언제라도 벌떡 일어나 도망칠 준비가 된 사람처럼. 강 변호사는 인사를 하고 서류를 펼치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제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남겨줄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로 처리할 거야. 살아, 관리비 내고 수리하면서. 이건 자비가 아니야. 이건 준호를 기리는 내 뜻이야. 그 애는 네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원치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게 다야. 돈과 보험금은 그의 이름을 딴 재단으로 들어가. 이혼이나 가족 분쟁 후 손주와 조부모의 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야. 매년 회계 보고를 할 거고 운영진은 시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 구성할 거야. 강 변호사님이 이사회와 정관 작성을 도와줄 거야. 수진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저는 손바닥을 들어보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돈에 관한 게 아닌 조건들이야. 너는 네가 했던 일, 우리 연락에 개입하고 편지를 삭제하고 그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른 버전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 서면으로 인정하고 서명해야 해. 그 문서는 강 변호사님이 보관할 거야. 네가 다시 과거를 고쳐쓰기 시작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아. 다음으로 너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네가 왜 통제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확인서는 필요 없어. 이건 재판이 아니라 경계선이야. 그리고 더 이상 극단적인 필요 없이는 나한테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마. 일은 필요하면 강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그녀는 교실 칠판 앞에 학생처럼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앨범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케이크 크림을 잔뜩 묻히고 웃으며 제게 끈적한 손을 내미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칼을 들고 눈을 빛내던 모습, 졸업식에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던 똑같이 우스꽝스러운 앞머리를 한 모습이 담긴 페이지였습니다. 봐,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도려낸 거야. 나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역사,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어디서 왔는지와의 연결고리까지. 너는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텅 빈 곳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었지. 그 텅 빈 곳이 너희 둘 사이에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죽인 거야. 수진이는 조용히 울며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와 제 서명, 자전거에서 처음 넘어져 생긴 그의 무릎에 희미한 흉터를 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토스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자신감이 먼지처럼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준비된 서류철을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공증 양식, 아파트 양도 계약서, 앨범과 편지, 사본 수령증, 별도의 종이에는 그녀의 자술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주며 사무실을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도 어머님의 관대함도요. 너는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걸 받고 있는 거야. 단지 내 결과는 파괴가 아니라 경계선에 대한 것일 뿐이야. 나는 준호가 원했던 대로 공정하고 복수심 없이 하는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서명했습니다. 저는 작은 글씨 속에 어떤 글자도 숨지 않도록 모든 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술서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서명은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돌아와 서류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단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보고서가 올라올 웹사이트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면의 매듭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풀리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숨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수진이는 마치 허락을 구하듯 앨범을 만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가져가. 제가 말했습니다. 보고 기억해. 네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 항상 너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증명하려 들면 말이야. 어머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뭘 좋아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아니,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그는 호기심이 많았어. 기계를 분해하며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했지. 불의를 참지 못했고 실수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항상 돌아왔어. 멀리 갔더라도. 그건 그가 잘했던 거야. 우리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공기는 따뜻하고 먼지 낀 8월의 공기였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 거리에서 멈춰 서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부탁한 그대로 내일부터는 재단 설립을 시작할 것이고 그 후에는 삶이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공허함도 환상도 없이 앞에는 가장 조용한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이 행동으로 바뀌는 곳. 반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이름으로 된 재단은 팡파르 없이 조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계좌를 개설했고 이미 첫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정관과의 만남 비용을, 누군가는 손주와의 교류 순서에 대한 합의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분기 보고서에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가 할머니 집에서 잤어요. 일요일마다 통화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며 그의 이름이 명패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대화와 포옹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소포가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준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웃으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그녀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서 찾았어요. 컴퓨터 옆에 두었더라고요. 이건 어머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벽난로 선반, 학교 사진들 사이에 그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그가 살아있고 진짜 같아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변공원묘원에는 일요일마다 갔습니다. 화병에 물을 갈아주고 십자가에 새 명패를 주문했습니다. 부족했던 말을 추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래에는 저만 아는 표시로 24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작은 돌멩이를 놓았습니다. 옆에 앉아 재단이 하는 일, 누구를 도왔는지,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우리 부엌에서 저녁마다 수다를 떨 때처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가 제 커피는 성격이 있다며 웃던 그때처럼 집에서는 어머니의 반지를 더 자주 꼈습니다.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옆 선반에는 그의 은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나의 자랑, 나의 기쁨.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끝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질투를 견디고 몇 년의 침묵을 견디고도 결국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듯이 가끔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최근 보고서에 대해 한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오래가지 말라고 쓴 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정한 조건, 제가 스스로 그은 경계선을 떠올리고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더 이상 서로를 파괴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녀가 스스로 해야 할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창가에서 허브를 말리고 이웃과 통화하고 수도꼭지 문제로 수리기사와 다퉜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루 종일 눈물 없이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그 끔찍한 커피를 끓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엄마, 해낼 수 있을 거야. 난 엄마 믿어. 그리고 저도 믿었습니다. 단순하고 굳건하게 가끔 사람들은 왜 제가 수진이에게 아파트를 주었는지, 왜 그녀를 제자리에 놓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 서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과 행동 속에서 제 아들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과 곁에 있습니다. 가난 속이 아니라 남의 공로 위도 아닌 곳에. 정의는 반드시 비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속삭이며 토양 속의 물처럼 몇 년에 걸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가을에 우리는 재단의 첫 번째 시 전체 모임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몇 번은 10대들도 들렀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결에 대해,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야망에 의해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며 준호가 여기 우리 사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나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질투 때문에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이 조용한 결단으로 일요일에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며 국화를 샀습니다. 그 밤에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높은 유리잔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나무숲이 소리내는 마당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사랑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진실을 돌려줄 시간이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을 위해 더 오래 살아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그를 잊지 않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마지막에 나를 사랑했을까? 라고 자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와 열쇠, 247이라는 숫자,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허락으로 그 질문에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앨범을 고무줄로 묶고 주전자를 켭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단순하고 평온하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 나의 자랑, 나의 기쁨. 그는 집에 있습니다. 언제나 있었던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그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더는 붙잡아주지 않을 때조차 나를 붙잡아주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몇 살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시청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